군대가 강하냐 약하냐 하는 것은 그 사회가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한 것이거든요. 현재 초중 고등학교 또 대학교 이러한 젊은이들이 많은 기관들의 규율이라든지 또는 학업이라든지 거기가 강하다고 보시면 군대도 강한 거고요. 거기에 문제가 많다고 보시면 군대는 문제가 더 많은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대에 들어오면 새로운 마음으로 군에 임했습니다. 군인이 됐으니까 내가 참을 건 참고 견딜 건 견뎌야지 했는데 현재 한국의 군사력 세계 몇 위권에 든다고 보시나요? 제가 전직 군인으로서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군사력이 몇이다라고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위를 매길 수는 없고요. 다만 평균적인 그런 국가들보다는 그래도 유능한 능력 있는 그러한 군대를 갖고 있는데 우리의 상대인 북한도 전쟁만 생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비록 가난한 나라지만 우리가 얕잡아 봐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지금 병사인 경우에 평균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북한은 100원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한 달에. 그렇다고 그래서 북한이 그 전투를 못하느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선에 가가지고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함부로 어떤 나라의 순위를 매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북한,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 비교했을 때 한국군의 진짜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래도 한다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 젊은이들이 그동안에는 나라를 지키겠다는 이러한 의지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강점으로 제가 보는데 지금 우리가 많이 이완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강하냐 약하냐 하는 것은 그 사회가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기 전에 현재 초중 고등학교 또 대학교 이러한 젊은이들이 많은 기관들의 거기에 우리가 현재 학교의 어떤 규율이라든지 또는 학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강하다고 보시면 군대도 강한 거고요. 거기에 문제가 많다고 보시면 군대는 문제가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군대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그대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데가 군대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대에 들어오면 새로운 마음으로 군에 임했습니다. 군인이 됐으니까 내가 참을 건 참고 견딜 건 견뎌야지 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그것마저도 없어졌습니다. 또 군대에 문턱도 안 가보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가 과연 필요하냐 이런 생각까지도 하는 여성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가산점 받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강군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총도 쏘고 행군도 하고 좌양좌 우양우도 하는 그런 교련 훈련을 받고 있고요. 또 어찌됐건 군대가 속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겉 알맹이는 그럴싸하게 지금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세뇌를 잘 시켜놔가지고 북한 군인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에 가서 포로가 안 되잖아요. 자폭을 하는데 자폭할 때 하느님을 찾거나 어머니를 찾는 게 아니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만세하고 자폭을 합니다. 수류탄을 까가지고 여기다 대고 죽고 있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유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면 일본은 지금 다시 그 보통 국가가 되겠다고 그래서 군대를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에요. 자위대를 군대처럼 만들겠다고 지금 돈도 많이 투자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위대가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 될 게 많습니다. 특히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남성들의 대부분이 총을 쏠 줄 알아요. 근데 일본은 남성들 중에 총을 만져본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일본은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위를 매길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나라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강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일면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I 첨단 무기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강한 군이 될 수 있는 걸까요? AI가 도입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자유세계에서는 AI가 자기가 판단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것은
통제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AI가 어느 표적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타격한다 이런 거는 할지 모르지만 타격하냐 마냐는 사람이 정하도록 한다는 게 우리 자유세계에서의 기본 공식입니다. 여태까지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공산국가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소위 말하는 킬러 로봇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AI를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데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뭘 만들어내면 좋게 쓸 수 있고 나쁘게 쓸 수 있는데 AI가 바로 그런 예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전쟁의 판도를 바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전투원이 하던 위험한 것을 로봇이나 드론 또 AI를 이용한 그러한 기계가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사람 수가 줄어든다? 이것은 꼭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AI를 프로그램도 시켜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정비도 하고 기름칠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투원의 숫자는 좀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국방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의가 좀 틀려질지 모르지만 큰 변화가 있지 않을 것이다. 군대 규모는 어느 정도 유지가 필요할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적 군사력에서 질적 군사력으로 전환하려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것은 우선 우리가 AI가 또는 로봇 드론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은 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 무기를 무기화하는 거 이런 것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것을 제일 먼저 해야 되고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구축해 놓은 여러 가지 그 규제들이 있습니다. 규제도 있고 어떤 원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칙이나 규제를 한번 잘 보고 새로운 시대에 이게 맞는가 해서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은 그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잘 마련해 둬야 돼요. 그러면서도 이것이 너무 확 풀어놓지 않는 이러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책임 있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짧게는 뭐 1년, 길어봤자 2년밖에 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장차관이나 또는 군대의 뭐 참모총장 이런 사람들은 1, 2년이 아니라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생각을 바꾸고 규제를 재검토하고 특히 결정권자들의 임기를 늘려서 하나의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국군이 KF-21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우리 KF-21이 현재까지 온 것은 대단한 성취입니다. 이렇게 빨리 또 성공적으로 항공기를 갖다가 만들 수 있을 생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갈 길이 더 많습니다. 한 가지만 말하라고 그런다면 저는 우리 KF-21이 외국에 수출되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KF-21이 외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이 전투기가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KF-21이 수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배반 여건, 전투기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장비의 조합이라든지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 전장 환경에 잘 판단을 해서 그러한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대단한 성과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수출을 하지 못하면 이 이상 나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국형 3축 체계 킬체인 KAMD 대량 응징 보복은 현실적인 억지력으로 작동한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의 억지력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억지력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같이 합쳐서 우리가 현재 성공적인 억지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가 옛날만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점점 바뀌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우리 보고 결국은 한국의
대북 방어 능력은 한국이 알아서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무리한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다 보면 국방비를 늘릴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대략 한 2배 이상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2배 이상 올린다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2배 이상 올린다고 그래서 비행기를 더 사고 배를 더 사는 것은 저는 현명하지 않다고 보고요. 2배 더 올린다고 하면 탄약 더 사고 보급물자 더 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투원들에게 좀 더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사들의 월급도 더 올려주고 특히 초급 간부들의 수당을 정상화시켜서 병사들의 월급이 향상되는 것에 따른 어떤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기를 좀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훈련도 위험한 훈련들이 많은데 그러한 위험한 훈련을 할 때 위험 부담이 좀 적도록 시뮬레이터라든지 또 모의기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충분히 예행 연습한 다음에 실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또 훈련하는 것 자체도 지금은 기초군사훈련 5주밖에 안 하는데 저는 한 3개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병사를 거듭나면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병사가 돼서 부대로 가고 그 3개월 동안에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사회로 나가야죠. 사회로 돌아갔을 때 사회가 이런 사람들을 보는 시각도 중요합니다. 야, 넌 왜 군대에서 쫓겨났냐? 이런 질문을 해야지. 야, 넌 좋겠다. 군대 안 가서. 이런 사회가 되면 안 되는 거죠. 현재는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군대를 안 가면 부끄러운 사회입니까? 아니면 부러운 사회입니까? 이런 사회들이 빨리 이런 사회 현상이 빨리 고쳐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어서 우리가 억지력이 단순히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역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생각과 보는 시각은 군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군대는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고 그 사기는 여러분들이 정해주는 겁니다. 군인들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군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소박한 채널을 하나 갖고 있는데 전인범 채널입니다. 재미없는 얘기가 많이 있지만 유익한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들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